네, 윤석열 대통령이 잠시 후 10시 국회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 협조를 구하기 위한 시정연설을 합니다. 하지만 민주당이 당사 압수수색 등을 이유로 수용 거부를 선언하면서 반쪽 연설이 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한편 김의겸 의원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법사위 국감장에서 거친 설전을 주고받았는데요. 오늘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들 김종혁 국민의힘 비대위원, 이경 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두 분 모시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잠시 후 10시에 윤석열 정부 들어선 첫 예산안과 관련된 국회 대통령의 시정연설이 있게 됩니다. 새로운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은 사실 이번이 처음에 있게 되는 건데 오늘 시정연설이 이렇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야당은 참석을 하지 않겠다, 보이콧을 오늘 오전에 결정하게 됐습니다. 사상 초유의 반쪽 연설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이 현 상황 어떻게 보시는지 두 분의 의견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김종혁 의원님. 굉장히 좀 불행한 일이죠. 어떻게 보면 이제 지금 코로나 이후에 전 세계 경제가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리고 북한에서 계속 뭐 미사일을 쏴대고 심지어는 뭐 우리 NLL을 침범하고 도발을 하겠다는 그런 의도 같은 것들을 명백히 보여주고 있는 이런 상황 아니겠어요? 적어도 경제와 안보에 있어서는 여야가 따로 있지 않지 않습니까? 초당적 외교, 초당적 경제 대응을 해야 되는데 대통령이 내년에 그 신년에 어떻게 국가 예산을 쓸 것인가를 국민들에게 고하는, 네. 밝히고 협조를 요구하는 그런 자리에서 야당이 더구나 압도적인 다수를 가진 야당이 참석하지 않고 보이콧을 한다는 것들은 굉장히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로 알고 있고요. 역시 굉장히 불행한 일이다. 예.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화면이 현재 조금 전 국회 화면입니다만 뭐 지금도 현재 진행 중인 국회 로텐더홀에서의 민주당 상황입니다. 검은색 마스크를 다 통일되게 맞춰서 쓰고 피켓을 들고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하면서 침묵 시위를 벌였습니다. 저렇게 지금 이 모습은 조금 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에 이렇게 입장하는 모습인데 그 입장에 앞서서 로텐더홀 바로 앞에 이제 계단인데 그 계단 앞에 저렇게 쭉 침묵 시위를 하면서 피켓을 들고 서 있는 모습. 참 민주당 입장에서는 뭐 의견 표현을 할 수 있는 최선을 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 뭐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굉장히 좀 씁쓸한 모습, 국회의 모습이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어떻습니까? 민주당에서도 끝까지 저런 모습을 보이지 않기 위해서 회의를 좀 많이 했었는데요. 예. 민생국감 하자라고 해서 지금 현재 국민의힘이나 아니면 대통령 정부에서 말은 민생을 찾지만 실제적으로는 민생 예산을 상당히 많이 삭감을 한 상황입니다. 뭐 전액 삭감한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민주당이 뭐 지금 그 의석수가 상당히 많다고 했는데요. 국민의힘 의석수도 110석입니다. 민주당이 이제 160석이 조금 넘는 상황인 거고요. 이런 가운데 그럼 야당의 끝까지 민생국감을 책임지자라고 했습니다. 근데 저런 모습 보이지 않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께서 이런 얘기를 하셨죠. 헌정사상 이렇게 야당 없는 시정연설 이런 부분 그리고 무슨 조건을 붙인다고 했나요? 이런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라고 했는데요. 솔직히 헌정사상 야당을 향해서 이 XX 발언을 하고 나서 모르쇠로 일관하고 사과 안 한 대통령도 헌정사상 처음인 거고요. 이렇게 시정연설 전에 야당 당사를 압수수색 그것도 검찰들이 가져갔다라는 것이 지금 단독 보도로 제가 제일 먼저 봤던 것을 보면은 민주당 쪽에서 이제 그 파일을 한글 파일을 포함해서 4건을 가져갔다라고 했는데 언론에서는 당직자 명단을 압수수색해서 가져갔다고 합니다. 이런 것도 헌정사상 처음입니다. 이러면서 어떻게 민주당의 저런 모습을 보이는 건 국민께 너무나도 죄송스러운데 네. 왜 이런 것을 누가 만들었는가라고 했을 때 대통령께서 사과 한마디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예.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좀 반론을 드리고 싶은데 네. 일단은 지금 민주당에서 착각하고 있는 건 대통령이 얘기하면 검찰이나 법원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거나 압수수색을 중단하거나 실시할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건데 그건 저는 가능하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법원이 압수수색을 발부한 것은 이미 일주일 전쯤 되고요. 그때 국정감사가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 당사 내에 있는 그 민주부원장실을 압수수색하라고 법원이 영장을 발부한 이유는
그만큼 김용 씨의 혐의가 입증됐고 중하다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근데 민주당에서 요구하는 것은 대통령이 사과하라. 대통령이 법원이 발부한 압수수색 영장을 어떻게 사과할 것이며 그것을 검찰이 집행하는데 대통령이 야당 당사니까 그거 야당 당사 안에 있는 사무실이니까 거기에 들어가지 마라라고 얘기할 수 있나요? 그것이야말로 대통령의 월권이고 일반 수사 검사들이 그럼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니 대통령이 왜 우리가 범죄 수사를 하는 것에 대해서 영장을 발부받은 것을 대통령이 왜 말씀을 하시냐 예.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저도 따라서. 짧게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쪽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세요. 아니 이거 죄가 있으니까 법원에서 영장 발부해 준 거 아니냐. 그러면 그동안에 법원에서 영장 발부율이 어떤지 아십니까? 지난해 99%입니다. 그러니까 검찰이 영장을 내가 발부하겠다라고 하면은 법원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99%다 영장 발부를 해줬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것은 민주당에서 뭔가 진짜로 민주당 내 구성원 누군가가 정말 잘못이 있어 법원이 그 잘못이 있다라고 인정해 준 것이 아니라는 점. 두 번째로는 예. 글쎄요, 우리는 임의 제출도 가능하다고 얘기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협조하겠다라고 예, 했습니다. 잠시만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시정연설을 위해서 국회 본회의장에 입장하는 모습입니다. 가운데 있는 자리가 민주당의 자리인데 민주당 자리는 비어있는 상태에서 입장을 했습니다. 이제 시정연설 시작할 텐데요. 현장으로 가서 들어보고 관련 대담 좀 더 이어가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김진표 국회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저는 오늘 새 정부의 첫 번째 예산안을 국민과 국회에 직접 설명드리고 국회의 협조를 부탁드리고자 5개월여 만에 이 자리에 다시 섰습니다. 우리를 둘러싼 대내외 여건은 매우 어렵습니다. 전 세계적인 고물가, 고금리, 그리고 강달러의 추세 속에서 금융시장 변동성은 커지고 경제의 불확실성은 높아졌습니다. 취약계층과 사회적 약자들이 입는 고통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면서 금융 안전성과 실물 경제 성장을 도모하는 나라와 그렇지 못한 나라 간의 국제 신인도 격차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산업과 자원의 무기화 그리고 공급망의 블록화라는 세계적인 흐름 속에서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의 협력이 그 무엇보다 중요해졌습니다. 안보 현실 또한 매우 엄중합니다. 북한은 최근 유례없는 빈도로 탄도미사일 발사를 비롯한 위협적인 도발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자 국제사회에 대한 정면 도전입니다. 나아가 핵 선제의 사용을 공개적으로 표명할 뿐 아니라 7차 핵실험 준비도 이미 마무리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리 국민들이 안심하고 일상을 영위하실 수 있도록 한미 연합방위 태세와 한미일 안보 협력을 통해 압도적인 역량으로 대북 억제력을 강화할 것입니다. 북한이 비핵화의 결단을 내려 대화의 장으로 나온다면 이미 취임사와 8.15 경축사에서 밝혔듯이 우리 정부는 담대한 구상을 통한 정치, 경제적 지원을 다할 것입니다. 경제와 안보의 엄중한 상황을 극복해 나가기 위해서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국회의 협력이 절실합니다. 국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저는 지난 7월부터 최근까지 10차례에 걸쳐 진행된 비상민생경제회의를 통해 직접 민생 현안을 챙겼습니다.
물가 상승의 충격이 취약계층과 사회적 약자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 동결을 연장한 것을 비롯해서 연료비, 식료품비, 생필품비도 촘촘하게 지원하는 한편 장바구니 물가도 챙겼습니다. 폭우와 재난으로 인한 피해 복구와 지원에도 매진해서 서민들의 일상 회복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우리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인 351조 원의 무역 금융을 공급하는 한편 6조 원 규모의 안심 고정금리 특별 대출과 50조 원을 상회하는 채권 시장 등의 안정화 조치를 취해 중소기업을 살리기 위한 유동성 공급도 시행한 바 있습니다. 나아가 우리 경제의 미래 먹거리를 찾기 위한 산업의 고도화, 미래 전략 산업 육성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에는 우리 정부가 글로벌 복합 위기에 어떻게 대응할 것이며 어떻게 민생 현안을 해결할 것인지 그 총체적인 고민과 방안을 담았습니다. 지금 우리 재정 상황이 녹록지 않습니다. 그동안 정치적 목적이 앞선 방만한 재정 운용이 결국 재정 수지 적자를 빠르게 확대시켰고 나라 빚은 GDP의 절반 수준인 1,000조 원을 이미 넘어섰습니다. 세계적인 고금리와 금융 불안정 상황에서 국가 재정의 건전한 관리와 국제 신인도 확보가 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경제 성장과 약자 복지의 지속 가능한 선순환을 위해서는 국가 재정이 건전하게 버텨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정부는 지난 7월에 국가재정전략회의를 통해 건전 재정 기조로 내년 예산안을 편성하기로 확정한 바 있습니다. 내년도 총 지출 규모는 639조 원으로 2010년 이후 처음으로 전년 대비 예산을 축소 편성했습니다. 정부는 역대 최대 규모인 24조 원의 지출 구조 조정을 단행한 결과 재정 수지는 큰 폭으로 개선되고 국가 채무 비율도 49.8%로 지난 3년간의 가파른 증가세가 반전돼서 건전 재정의 전환점이 됐습니다. 공공부문부터 솔선하여 허리띠를 바짝 졸라맸고 이렇게 절감한 재원은 서민과 사회적 약자 보호, 또 민간 주도의 역동적 경제 지원, 국민 안전과 글로벌 리더 국가로서의 책임 강화에 투입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대법원장님, 헌법재판소장님, 선거관리위원장님, 그리고 감사원장님, 경제가 어려울수록 더 큰 어려움을 겪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적 책무입니다. 우리 정부는 재정 건전화를 추진하면서도 서민과 사회적 약자들을 더욱 두텁게 지원하는 약자 복지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기존 중위소득을 역대 최대폭으로 조정해서 4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 최대 지급액을 인상함으로써 기초생활보장 지원에 18조 7천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저임금 근로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그리고 예술인들의 사회보험 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27만 8천 명을 추가 지원할 것입니다. 근로환경이 열악한 5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 7천여 곳에 휴게시설 설치 등 근로환경 개선을 획기적으로 실행할 것입니다. 아울러 장애인과 한부모 가족에 대한 맞춤형 지원도
강화할 것입니다. 장애 수당을 8년 만에 처음으로 인상하고 발달 장애인에 대한 돌봄 시간을 하루 8시간까지 확대함과 아울러 장애인 고용 장려금도 인상할 것입니다. 또한 중증 장애인의 콜택시 이용 지원을 확대하고 저상버스도 2,000대를 추가 확충하는 등 장애인의 이동권을 최대한 보장하겠습니다. 한부모 자녀 양육 지원 대상을 현재의 중위소득 52%에서 60%까지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올해 폭우 피해에서 드러났듯이 반지하 쪽방 거주자들의 피해가 많았습니다. 이분들께서 보다 안전한 주거 환경으로 이주하실 수 있도록 보증금 무이자 대출을 신설하고 민간 임대주택으로 이주할 경우 최대 5천만 원까지 지원할 것입니다. 또한 전세 사기의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보호를 위해 최대 1억 6천만 원 한도의 긴급 대출 지원도 신설하였습니다. 우리 청년들에게는 청년 원가주택과 역세권 첫집 5만 4천 호를 신규 공급하고 청년들의 중장기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 도약 계좌를 새로 도입하는 한편 청년 내일 저축계좌 지원 대상 인원을 확대하겠습니다. 어르신들께는 기초연금을 인상하고 양질의 민간사회 서비스형 일자리를 확대해서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지원하겠습니다. 물가 상승으로 인한 서민들의 필수 생계비와 장바구니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한 예산도 적극 반영하였습니다. 우선 에너지 바우처 지원을 확대하고 농축 수산물 할인 쿠폰 규모를 금년도의 590억 원에서 1,690억 원으로 약 3배 확대했습니다. 밀, 수산물 등 주요 농축산물의 비축을 확대해서 수급 불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중소농의 공익직불금 지급 확대, 비료, 사료 등의 구매자금 지원을 통해 농가 생산비 부담도 경감하겠습니다. 아울러 지방소멸 대응 특별 양여금을 1조 원으로 확대하고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투자 규모를 지역 수요가 높은 현장 밀착형 자율사업을 중심으로 대폭 확대하여 지역 주도로 성장 동력을 찾을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첨단 전략 산업과 과학기술을 육성하고 중소벤처기업을 지원함으로써 새로운 성장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먼저 메모리 반도체의 초격차 유지와 시스템 반도체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전문 인력 양성과 연구 개발, 인프라 구축 등에 총 1조 원 이상을 집중 투자하겠습니다. 또 문어직 원자력 생태계 복원이 시급합니다. 원전 수출을 적극 지원하고 소형 모듈 원자로와 원전 해체 기술 개발 등 차세대 기술의 연구 개발을 지원하겠습니다. 양자 컴퓨팅, 우주항공, 인공지능, 첨단 바이오 등 핵심 전략 기술과 미래 기술 시장 선점을 위해 총 4조 9천억 원의 R&D 투자를 지원하겠습니다. 민간 투자 주도형 창업 지원을 통해 벤처기업과 스타트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중소기업의 스마트화 지원과 연구개발 등 혁신 사업에도 3조 6천억 원을 투입하겠습니다. 소상공인들이 코로나 여파에서 완전히 벗어나 다시 뛸 수 있도록 채무 조정과 재기 지원 등의 재정을 추가 투입할 것입니다. 그리고 청년 농업인에 대한 영농정착 지원금,
맞춤형 농지와 금융 지원 등을 패키지로 제공해서 농업 혁신을 주도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국민 편의와 미래 산업 기반인 교통 혁신도 이뤄내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권 GTX는 기존 노선의 적기 완공과 신규 노선 계획에 총 6,730억 원을 투자하고 도심 항공교통, 개인형 이동수단 등 미래 교통수단의 조기 상용화를 위해 실증 실험시설, 환승센터 구축 이런 것을 비롯한 기술 혁신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또 홍수 가뭄 등 자연재해에 대비하기 위해 대심도 빗물 저류 터널 3개소 설치를 지원하고 스마트 예보 시스템 구축 등 재해 예방 체계도 강화하겠습니다. 또 보행자 교통 안전을 위한 횡단보도 조명 등 시설 개선, 어린이 보호구역 무인 단속 장비 확대 등을 통해 생활 속의 안전도 꼼꼼하게 챙겨가겠습니다. 튼튼한 국방력과 인류 보훈, 장병의 사기 진작을 통해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강력한 국가를 만들겠습니다. 안보 위협에 대응하여 현무 미사일 F-35A, 패트리어트의 성능 개량, 장사정포 등에 대한 요격 체계 등 한국형 삼축 체계 고도화에 5조 3천억 원을 투입하고 로봇 드론 등 유무인 복합 무기 체계 전환을 위한 투자, 그리고 군 정찰 위성 개발, 사이버전 등 미래 전장 대비 전력 확충을 위한 투자도 확대하겠습니다. 국가를 위한 헌신에 존중과 예우를 하는 것은 강한 국방력의 근간입니다. 국민과 장병의 눈높이에 맞도록 병영 환경을 개선하고 사병 봉급을 2025년 205만 원을 목표로 현재 82만 원을 내년에 130만 원까지 인상해서 병역 의무 이행에 대한 합당한 보상이 매년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보훈급여를 2008년도 이후 최대폭으로 인상하고 참전 명예수당도 임기 내 역대 정부 최대폭으로 인상할 것입니다. 격화되는 경제 블록화 물결에 대비하여 경제 안보 역량을 강화해야 합니다. 공급망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해외 자원개발 투자를 확대하고 니켈, 알루미늄 등 광물 비축, 그리고 수입선 다변화 추진을 위해 총 3조 2천억 원을 투자할 것입니다. 유엔 연설에서도 밝혔듯이 국제사회에 책임 있게 기여하지 않고서는 우리의 국익도 제대로 지켜내기 어려운 것이 엄연한 현실입니다. 정부는 글로벌 리더 국가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기 위해 공적 개발 원조를 4조 5천억 원으로 대폭 확대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해외 긴급 구호 지원과 저개발국과 개도국을 대상으로 원조를 확대할 것이며 글로벌 보건 안보와 백신 개발 지원에 주도적 역할을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김진표 국회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대법원장님, 헌법재판소장님, 선거관리위원장님, 그리고 감사위원장님, 예산안은 우리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담은 지도이고 국정 운영의 설계도입니다. 정부가 치열한 고민 끝에 내놓은 예산안은 국회와 함께 머리를 맞댈 때 완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해 5월 코로나 피해 자영업자 소상공인 지원 휴경도
국회의 초당적 협력으로 무사히 확정 지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 경제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는 시기에 국회에서 법정 기한 내 예산안을 확정해서 어려운 민생에 숨통을 틔워주시고 미래 성장을 뒷받침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 들으셨습니다. 연설 후에 국회 본회의장을 빠져나가면서 의원들과 악수를 나누는 모습인데요. 국회 오늘 민주당은 보이콧을 선언한 상황이라 국회 본회의장 안에 들어서지 않았습니다.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 그리고 정부 관련자들과 악수를 나누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모습 보고 계십니다. 네, 경제와 안보의 엄중한 상황을 극복해 나가기 위해서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국회와의 협력이 절실하다라는 이야기를 한 바 있습니다. 예산안은 우리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담은 지도이고 국정 운영의 설계도이다. 정부가 치열한 고민 끝에 내놓은 예산안을 국회와 함께 머리를 맞댈 때 완성될 수 있다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이번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시정연설이었는데요. 오늘 국회 본회의장에 민주당은 입장하지 않았습니다. 의총 결과 끝에 오늘 오전에 보이콧 결정했고 앞서서 입장할 때는 로텐더홀에서 침묵 시위를 이어갔고 본회의에서 이렇게 시정연설을 하는 동안에는 예결위 회의장으로 장소를 옮겨서 비공개로 민주당은 현재 의원총회 진행하면서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를 논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본회의장에서 퇴장하기 전에 의원들과 한 분 한 분 다 악수를 하면서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달에 처음으로 이제 추경안과 관련된 시정연설을 했을 때도 저렇게 퇴장을 하면서 한 분 한 분 악수를 하면서 한 20분간 악수를 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민주당이 있었기 때문에 민주당 의원들과도 악수를 했었는데 오늘은 국민의힘 의원들과만 이렇게 악수를 하게 되는 모습입니다. 자, 이제 어떻게 들으셨는지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어떻습니까? 그 대통령 저도 뭐 지금 오늘 저 연설문 지금 받아 같이 들었으니까요. 한 4가지 정도로 압축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나는 국방과 안보, 그리고 두 번째가 경제 위기 극복, 세 번째가 사회 안전망 강화, 그리고 네 번째가 첨단 경쟁력 향상 뭐 이 정도로 보여지는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국민이 안심하고 북핵 사태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네. 한미 연합 방위 태세와 한미일 안보 협력을 통해서 압도적 역량으로 대북 억제력을 강화하겠다. 뭐 이런 그 다짐을 하면서 국방비라든가 그 군인들의 어떤 처우 개선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겠다는 약속을 하셨고요. 그다음에 경제 위기, 뭐 전 세계적인 경제 위기가 닥치고 있으니까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공공 부분부터 솔선하여 허리띠를 바짝 졸라매고 예. 아마 이제 공기업이나 이런 분들 상당히 불만이 많으실 것 같은데 그다음에 이렇게 해서 절감한 재원을 서민과 사회적 약자 보호 그리고 역동적 경제 지원 글로벌 리더 국가로서의 책임 강화에 투입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실제로 639조 원으로 이게 예산이라는 게 뭐 계속 늘어났잖아요. 특히 문재인 정부 들어서 뭐 아주 현격하게 늘어났는데 처음으로 이제 예산안을 639조로 줄였기 때문에 이런 긴축 재정을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고 그런데 그러자면 사회 양극화는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런 고민이 있으니까 이 사회 약자 재정 건전화를 추구하면서도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겠다. 그래서 기초생활보장 지원, 그다음에 예술인의 사회보험 지원, 뭐 장애인과 한부모 가족 장애수당 뭐 이런 구체적인 수치를 쭉 나열을 하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국가가 정부가 결코 도외시하지 않겠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첨단 전략 사업과 과학 기술을 육성해서 이 국제 경쟁력, 국가 경쟁력을 최대한 높이겠다. 그래서 메모리 반도체의 초격차 유지, 그리고 원자력 생태계 복원, 그리고 양자 컴퓨팅, 우주항공, 인공지능 뭐 이런 식의 여러 가지 산업들에 대해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강소국이 돼야 되니까 강소국으로서 성장하기 위해서는 이런
이런 분야에 대해서 우리가 투자할 수밖에 없다. 이런 대통령의 각오나 다짐 이런 것들을 보여주신 것 같아요. 저는 한 4가지 정도로 정리를 했는데 뭐 또 들으시는 분들은 또 다른 부분을 또 몰라 이경 부대변인은 어떤 부분 들으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예. 야당에서 듣기에도 뭐 비슷하게 이 내용들 적절하게 필요한 부분이 잘 담겨 있다고 보셨는지요? 좋은 말씀해 주셨던 부분은 네, 잘 담겨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저는 저기 들으면서 가장 좋게 봤던 부분이 이제 장애인 이동권 확보한 부분에 대해서는 참 잘하셨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제가 이 예산에 대해서도 이제 저는 당에 있었고 대변인실에 있었던 사람으로서 예산에 대해서는 좀 꼼꼼하게 그동안은 좀 살펴왔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의 좋은 말씀 가운데 왜 국민을 속이는 듯한 말씀을 하시지라는 것이 죄송합니다. 저희가 한 페이지 다 계속 메모를 할 정도로 상당히 좀 많았어요. 근데 그중에서 몇 개만 말씀을 좀 드린다면은 아까 병장 월급이 130만 원 맞춰준다고 했는데 이거는 예. 그러니까 그 병사 월급이라고 했는데 병사라는 것은 이병부터 병장까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아까 80만 원대에서 130만 원이라는 것은 그 병장의 월급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 그 30만 원이 아니고 원래는 100만 원으로 20만 원 정도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나머지 30만 원은 한마디로 18개월 동안 그 병사들이 적금을 넣습니다. 그 적금과 함께 이자를 주는 것인데 만약에 그 18개월을 다 납부하지 않으면 이 금액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 그러니까 지금 이병은 원래 60만 원 정도밖에 10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 올라서 60만 원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얘기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경제에 따라서 여야가 따로 없다. 좋은 말씀이죠. 따로 없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뭐라고 하셨습니까? 전기, 가스요금 오르는 것에 대해서 총리가 나오셔서 이것은 고통을 감내하는 정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들이 왜 분노할 수밖에 없냐면은 지금 관절 리모델링 비용이 122억 원 들어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당초 41억 원인데 그것을 9번 정도 변경을 하면서 올라갔다. 제가 방송에서 이게 이제 팩트니까 이 말씀 드리기 어떨지 모르겠지만 이제 변기가 2천만 원 정도 공사 비용이 들어갔다. 그러니까 대통령실을 옮기면서 지금 다 총 들어가는 비용이 현재까지 추산으로는 1조 원이 넘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대통령실에서 아니다라고만 얘기를 하지 어떻게 들어가는지 그리고 왜 수의계약으로 했는지 어디서 공사를 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다 비공개로 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대통령실과 아니면 정부에서 팩트체크를 해줘야 되는 부분인데 그렇게 국민 예산을 사용하면서 다 이렇게 밝히지 않고 있다는 점 좀 길게 말씀드려서 제가 하나만 말씀드리면요. 지금 대통령은 항상 국가 부채를 얘기하시는데요. 우리나라 국가 부채가 문제인가, 가계 부채가 문제인가라고 따져봤을 때 OECD 37개국 중에서 우리나라 그 가계 부채율이 지금 6인가 7위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근데 GDP 대비로 봤을 때는 가계 부채율이 전 세계에서 1위입니다. 가장 힘들어요. 지금 국민들이 힘듭니다. 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시정연설에서도 국가 부채만 얘기했던 점에서는 저도 이제 그렇게 부자가 아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듣고 있는데 참으로 마음 아픈 그런 부분이 있었다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반론해도 되나요? 예, 반론하시죠. 저는 뭐 대통령이 구체적인 수치에 대해서 언급하시는 것을 그게 적절할까에 대해서는 좀 생각이 있어요. 이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은 국정의 큰 방향을 얘기하기 때문에 사실은 경제 상황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달성될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구체적인 수치를 하나하나 말씀하시는 것들이 좋을까라는 생각은 드는데 그러나 이제 저희 입장에서 보면 저희가 이경 대변인 얘기하시니까 저도 말씀 안 드릴 수가 없는데 사실은 지금 국가부채 얘기하셨잖아요. 천조를 돌파했어요. 문재인 정부 들었을 때 600조였습니다. 그러니까 해방 이후 70년 동안 600조였던 국가부채를 1000조를 만들어놨어요. 그 집권 5년 동안에. 그리고 그때 고민정 대변인이 뭐라고 그러셨냐면요. 많은 사람들이 얘기했어요. 국가부채가 너무 늘어나면 큰일 납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했더니 재정은 곳간에 놔두면 썩습니다. 이런 표현을 해가면서 재정 지출에 대해서 전혀 거리낌 없는 듯한 그런 말씀을 하셨고 문재인 대통령은 뭐라고 하셨냐면요.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왜 그 국가부채를 늘려서 그 나라 경제를 이렇게 정부의 재정을 이렇게 어렵게 만드냐 비판을 하시다가 정작 본인이 집권하시고 난 다음에는 아니 GDP의 40% 선에서 맞춰야 된다는 그 국가 채무를 그런 기준이 뭐가 있습니까? 라고 또 이렇게 말씀을 바꾸셨어요.
물론 그때 당시에 코로나로 인해서 네. 국가가 많이 재정을 지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전 세계가 다 그랬습니다. 네. 그 인정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이 올 거라는 거. 자, 미국은 자기들이 돈 막 푼 다음에 이런 식으로 환율을 막 올려버려요. 그래서 전 세계 달러들을 다 끌어들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같은 나라들은 몸살을 앓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경제학자들이 미국이 저렇게 돈을 푼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굉장히 조심해서 풀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 아랑곳 않고 국가부채 1,000조를 만들어 놓고 가계부채 1,800조가 됐는데 이거 왜 생겼습니까? 임대차 3법이라는 듣지도 못한 그런 법을 만들어서 그걸로 인해서 부동산 광풍을 만들었고 부동산 광풍 때문에 젊은 사람들이 다 빚을 얻어서 투자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가계부채가 엄청나게 늘어난 거 아닙니까? 지금 네. 이제 금리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거 도저히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분들 서민들 전전긍긍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그 원전 그리고 전기료 얘기하셨잖아요. 한전 부채가 어떻게 됐습니까? 아니 원전 없애도 전기료 절대 문제 없다라고 말씀하신 게 어느 정부입니까? 그래서 한전 부채를 50조를 지금 그 국가 채무를 한전이 오늘 아침에 신문인가 보니까 회사채를 50조 적자가 50조가 돼갖고 회사채를 뭐 20조를 발행한다나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니 이런 걸 만들어 놓은 것이 민주당 정부인데 예. 지금 여기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무슨 과거 정부를 얘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결과적인 책임은 집권당에게 있으니까. 하지만 적어도 비판을 하려면 본인들이 하셨던 그런 부분들에 대한 최소한의 어떤 그런 되돌아봄이랄까 이런 게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좋으신 말씀인데요. 저도 반론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문재인 정부에서 인위적으로 원전을 없앤 게 단 한 건이라도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아닙니다. 그런데 마치 문재인 정부에서 원전을 없애서 지금 전기 공급이 그러니까 뭔가 공급이 부족한 것처럼 말씀하시는데요. 월성 이력이 뭐예요? 인위적으로 없앤 거는 없다. 수명이 다해서 어쩔 수 없는 건 있지만 인위적으로 없앤 건 없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에서요. 전 정부 지금 계속 말씀하시니까 어쩔 수 없이 저도 드리는데 원전을 전체 다 우리가 이것을 원전 사업에 대해서 계획을 세웠던 목표가 2062년인가 그때까지입니다. 지금 2022년도이고요. 그러니까 40년 정도의 목표, 50년 목표를 세우고 했던 것이고 이제 시작했는데 마치 원전을 다 없앤 것처럼 말씀 주셨던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이 좀 잘못됐다라는 점과요. 그리고 원자력 생태 복원이라고 아까 대통령께서 하신다고 말씀 주셨는데요. 솔직히 전 세계적으로 지금 원전이 가동되는 것이 제가 언론에서 봤는데 441개가 가동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2050년까지 203기를 폐쇄한다는 것이 전 세계적인 추세이고 계획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마디로 국제사회, 글로벌 스탠다드 되게 좋아하시잖아요. 그런데 글로벌 스탠다드하고 아주 역행해서 지금 우리가 원전을 더 확대하겠다고 했는데 여기서 문제는 지금 우리 미래 세대라고 얘기해 주셨죠. 그러면 자손 세대가 이 핵 폐기물이 어떻게 되신지 아십니까? 20만 년 이상 보관을 해야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고려를 해 주셔야 되는데 예. 그런 부분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라는 점이 예. 조금 아쉽습니다. 원전 이야기가 너무 또 깊어지는 것 같은데 짧게 반론 듣고 아니, 다른 질문 팩트에 드릴게요. 들어간 거니까 예, 예. 예를 들면 월성 1호기는 그 산자부에서 그때 당시에 아니 그 2년 정도 더 쓸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그것을 강제로 폐쇄시키기로 해서 그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게 그래서 지금 그때 당시에 장관이나 공무원들이 다 재판을 받고 있고 그때 당시에 들어가서 증거를 인멸했던 공무원들은 구속이 돼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월성 1호기를 조기 폐쇄한 것들 있는데 그 폐쇄가 없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건 좀 이상하고 예. 그다음에 그때 당시에 이미 선투자가 돼서 건설하려고 준비 중이던 모든 원전들을 갖다가 건설을 중단시켰어요. 그거는 있는 것들을 문을 닫는 것과 지금 준비해서 건설하려고 했던 것들 다 투자가 들어가 있었는데 그걸 멈추게 한 것들 이런 것들도 중단했다라고 안 할 수 있는 거냐라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441기가 있는데 전 세계적으로 200기를 줄인다는 거는 그 수치가 어디서 나왔는지는 제가 잘 몰라서 그걸 말씀드릴 수 없지만 대만 같은 경우도 원전을 그만두겠다 했다가 다시 복귀를 했고 많은 나라들이 전 세계에서 프랑스도 마찬가지고 일본도 마찬가지고 원전이 그때 후쿠시마 그때
이후에 문제가 있었다고 했다가 아예 도저히 안 되겠다라고 해서 다시 복귀하고 있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이기 때문에 그 수치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제가 실은 반론 한 번만 더 주셔야지 좀 비율이 맞을 것 같은데요.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위적으로 원전을 폐쇄한 적은 없다라는 거, 원전 수명이 40년에서 50년이다. 그래서 수명이 다했다라는 거, 그리고 오염수 방출되는 문제는 대통령으로 언급을 안 하셨다는 거고요. 그리고 아까 미래 먹거리 말씀 주셨는데요. 과거에 부정식품도 후보 때 먹을 수 있게 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설마 대통령께서 부정식품을 먹을 수 있다고 지금 대통령이 돼서도 하시겠습니까? 그렇지만 다만 아쉬운 것은 임산부와 학생들 과일 지원 예산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전액 삭감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먹거리 얘기하시니까 이런 부분 좀 아쉬워서 말씀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예, 민주당 시정연설 보이콧 했는데 앞서서 이제 초반에 시정연설 듣기 전에도 이번 예산안 대폭 삭감된 부분 중에서 민생 챙기겠다고 했지만 민생 예산 삭감한 부분 많다라고 지적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앞으로 이제 이 민주당이 보이콧하겠다라는 게 예산 심사나 이런 통과 자체도 보이콧을 한다라는 건지 어느 정도까지 보이콧을 한다는 겁니까? 민주당이 그러니까 제가 아까 시정연설 하시기 전에 말씀을 드리다가 조금 멈췄던 부분이 EXS까지로 말을 하셨습니다. 대통령께서. 그리고 사과도 없으셨고요. 그리고 이런 헌정사상 처음으로 시정연설 전에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 의원들이 아무리 다수라고 해도 국민의힘도 말씀드리겠지만 110석이 넘습니다. 국민의힘도 다수지요. 그런데 민주당 의원들이 그런 가운데에서 가서 박수치고 앉아있는 모습이 맞겠습니까? 솔직히 대통령께서 죄송합니다. 말 한마디면 됩니다. 그리고 협조하자라고 하시면 되는 것인데 협조하지 않겠다라는 얘기 대통령께서 돌려서 얘기하셨지만 대통령이 먼저 하셨거든요. 예, 그래서 그럼 이제 시정연설까지는 끝나서, 박수는 예. 하기는 그렇다. 예. 그럼 그 다음에 예. 그럼 예산 국감, 민생 예산 이런 부분 어떻게 할 것이냐. 민주당이 여기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그렇지만 이것을 정확하게 우리가 예산 심사를 들어갈 것인가 네. 아니면 무조건 협조할 것인가 그런 부분은 좀 별도로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아직 예산 심사에는 참여할 것인가 이것조차도 조금 더 보이콧하면서 사과를 요구할 것인가 이거는 아직 제가 정해지지 않았다는 생각하기로는 예산 심사에 대해서는 더 예. 철저하게 참석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 아침에 의총 들어가서 이 부분을 제가 듣고 온 바가 없기 때문에 네. 지금 제가 추측하기로는 어제와 지금 뭐 이런 대화가 오가는 그런 부분을 봤을 때는 네. 예산 심사는 참석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제가 하나하나 조목조목 지적드린 것처럼 민생 예산이 전부 다 삭감되고 없어진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예. 부분을 지적을 해야지 야당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뭐 시정연설 전에는 시정연설 하는 동안 민주당에서 비공개 의총 열 거고 끝나고도 또 계속 할 거다, 뭐 시위를 할 거다라고 밝혔었는데 지금 이렇게 민주당의 입장을 듣고 사실 전체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말한 부분들 예산에 대한 부분도 있고 초당적인 협력이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민주당의 이런 대응에 대해서 앞으로 뭐 정부와 여당에서 어떤 식으로 또 해결해 나갈 생각일까요? 글쎄요. 일단 저는 이제 민주당에서 그 예산 그 심의에는 100% 참가할 거라고 봅니다. 이런 말씀 드리기 좀 그렇지만 왜냐하면 그거 국회의원들이 이해관계에 직접 관계가 있어요. 자기 지역구가 있기 때문에 그 지역구에서 예산을 따와야 되는 거거든요. 그 정치적인 행위하고는 별개로 본인들의 어떤 이해관계가 걸려 있는데 뭐 여야를 다 포함해서 국회의원들께서 자기들의 이해관계를 뭐 다 초계처럼 버리고 그럴 일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예산에 다 참여할 것이다. 참여해서 더욱더 그 본인의 지역구에 그 예산을 가져가려고 노력을 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게 이제 뭐 연말 가고 그러니까 그 국민들께서 보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문제를 삼고 있는 그 야당에 대한 어떤 압수수색이 있었다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유동규 씨가 밖에 나와서 계속 그 떠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검찰 수사가 계속 진행되고 있어요. 네. 그러면 만약에 명백하고 확실한 증거와 증인 이런 것들이 드러났을 때도 과연 민주당은 나는 뭐 예산에도 참여할 수도 없고 뭐 정부에도 협조할 모든 것들에 대해서 나는 협조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그러기가 결코 쉽지 않을 것이다. 물론 이건 가정에 전제한 얘기입니다. 네. 그렇지만 지금의 어떤 흐름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민주당으로서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예, 민주당 예산 심사에 참석한다, 그러니까 참여한다라고 한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또 장외전은 또 별도로 또 진행될 수 있는 영역이잖아요. 그러면 사법적인 영역과 또 별개로 윤석열 대통령도 국회 협치를 계속 절실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오늘도 그런 표현들 여러 번 했었는데 정치적인 영역에서 대통령이나 여당이 좀 더 할 수 있는 선은 있지 않을까 이런 것들 혹시 조언을 하신다면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글쎄요. 정말 어려운 얘기네요. 왜냐하면 저는 민주당이 이걸 분리를 했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에 대한 어떤 수사와 그다음에 우리가 일반적인 국정 운영을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분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또 민주당 내부에서도 그렇게 주장하시는 의원들이 많이 있으시잖아요. 네. 뭐 이혜영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역사의 무대에서 내려오시라라는 말씀도 하고 서른 의원도 아니 내가 예견했지 않느냐 이런 예. 사태가 올 걸 얘기하지 않았냐 이런 말씀을 하시고 지금 이제 싸움이 벌어졌기 때문에 민주당 내부에서 차마 그렇게 얘기는 못 하고 있는 것이지만 민주당 의원들 내부에서도 상당한 불안과 그런 것들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대로 가면 되겠나? 이거 국민들이 과연 우리를 인정해 줄 것인가? 이런 고민들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수사는 수사에 맡기고 수사는 이게 결정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민주당이 주장하는 대로 수사 결과 아무것도 안 나올 수도 있고 기소를 재판 과정에서 무죄가 나올 수도 있어요. 재판 과정은 재판 과정대로 진행되는 대로 내버려 두고 그거를 자꾸 국정과 연관시키고 정치적인 이슈와 연관시켜서 국정을 마비시키지 말고 그냥 야당으로서 할 수 있는 건전한 비판과 지적. 아까 이경 대변인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은 왜 빠졌어요? 라는 것들을 얼마든지 지적하시고 비판하실 수 있으니까 그렇게 가시고 대신 이재명 대표에 대한 이 수사는 그냥 내버려 두셨으면 좋겠다. 이걸 자꾸 정치와 연관시키지 말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수사와 국정을 별개로 봐야 한다.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이렇게까지 보이콧하는 사실 결정적인 이유라고 한다면 검찰의 민주연구원 압수수색, 김용구 원장 구속 이런 사안들일 텐데 별개로 볼 수 있겠습니까? 민주당에서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이거 좀 이해를 다시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김용 부위원장에 대해서 체포는 부원장에 대한 예. 체포는 별개입니다. 지금 민주당에서 어떻게 김용 부원장을 체포할 수가 있어? 이런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사 8층에 민주연구원이 있고 거기에 이제 따로 그 개별 혼자 책상에 있는 것은 아니고요. 상금 부원장들 자리가 이제 3개가 있다. 데스크도 이제 3개고 데스크탑도 3개다라는 것인데 근데 당사에 들어오는데요. 1층에서요. 압수수색 영장을 보여주고 출입을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1층에서 우리가 영상도 다 공개를 했지만 17명 검사 관계자들이 검찰 네. 관계자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저는 너무 놀랐어요. 그리고 앞에서 경비를 서시는 분이 2분 있었는데 특히 한 분한테는 둘러싸서 사퇴실까지 막 하고 억지로 올라왔거든요. 그게 검찰 그런데 이야기랑 좀 다르네요. 검찰은 예. 이제 그렇게 1층에서 들이닥친 부분은 비공개로 얘기하지 않고 8층의 엘리베이터를 억지로 타고 올라가서 그때 압수수색 영장을 보여줬다. 그 부분만 공개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저희가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요. 그래서 이건 별개이다. 그런데 지금 개인 파일을 가져갔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포렌식도 해서. 그런데 언론에서 지금 나온 거 보면은 당직자 명단을 가져갔다고 합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굳이 그 부원장의 자리는 본인 지정성은 없습니다. 본인 물품은 전혀 없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에서 우리가 그러면 이미 제출로 협조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아니다. 우리는 무조건 강제 압수수색 해야 된다. 라고 검찰이 지금 강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인 거였고요. 그리고 지금 민주당이 어렵다라고 했는데요. 유동규 씨가 얘기하는 부분입니다. 증인만 있는 것이고 본인이 그냥 얘기했던 말만 있는 것이고 증거물 지금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압수수색을 했다는 것이고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법원에서 뭐가 제가 했으니까 그 압수수색 영장 발부한 거 아니겠냐라고 했는데요. 그것도 다시 말씀드리지만 99% 그냥 다 영장을 발부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 마지막으로 좀 죄송해요. 좀 길어진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요. 민주당 내에서 약간 갈라치기 하는 것 같은데요. 그게요.
갈라치기를 하려면 좀 더 세련되게 하셔야지. 전 대통령도 어떻게 보면 구속시키겠다. 현재 당대표도 구속시키겠다라는 스탠스로 지금 검찰이 계속 감사원과 검찰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지금 검찰도 이것을 개인의 어떤 비리나 뇌물로 본 것이 아니고 대선 자금이라고 해서 민주당을 저격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민주당이 대선 자금이지만 아직은 아니지, 대선 자금이 확실한 건 아니네, 민주당은 가만히 있자라고 하는 것이 맞습니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압수수색과 관련해서 지금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압수수색 다시 하자 이제 이 당사의 의원들 모여들었고 이재명 대표도 달려가서 입장을 밝혔는데 여기에서 눈물을 보이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이 영상 보시고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비통한 심정으로 이 침탈의 현장을 외면하지 않고 지켜보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이 역사의 현장을 잊지 마시고 퇴행하는 민주주의 꼭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재명 대표 역사의 이 침탈 현장을 국민들도 지켜봐 달라라고 했는데 자, 이재명 대표의 눈물의 의미 어떤 의미라고 보세요? 글쎄요, 제가 본인이 아니니까 뭐 어떻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심리적으로 굉장히 압박을 많이 받으시겠죠. 왜냐하면 과거에 후보 시절에도 유세를 하면서 제가 대선에서 떨어지면 감옥에 갈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분이 이제 뭐 그때 당시부터 몰라. 그게 그 주장은 그 엉뚱한 죄를 만들어서 저를 감옥에 보낼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지만 또 다른 입장에서 보면 본인이 한 일들을 본인이 알고 있기 때문에 변호사이기 때문에 아마 정권이 바뀌고 나면 이런 것들에 대한 정상적인 수사가 진행되면 자기가 감옥에 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는 것을 미리 예고한 게 아닌가, 자기 실현적 예언을 한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들은 저게 뭐 자기 지지자들에게 동정심을 불러일으켜서 이게 결집을 하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심리적인 어떤 그런 공황 상태나 불안감 때문에 보여주신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별로 정치적으로 도움이 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저럴 때일수록 정치 지도자는 의연한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그 목소리 자체가 상당히 어떤 겁에 질린 듯한 그런 목소리를 내시는 것들이 정치 지도자로서 도움이 될까? 지지자 결집에 도움이 안 되겠습니까? 글쎄요. 지지자들 중에서는 뭐 아주 맹렬하게 그걸 보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 감정이입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 반대로 분명히 뭐가 있는 모양이구나. 굉장히 불안해하는구나. 두렵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네. 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별로 큰 도움은 안 될 반반이다. 것 같습니다. 글쎄요, 두려워하는가. 제가 지난 캠프 때부터 대변인을 했었고 선대위 네. 때도 대변인을 했었습니다. 옆에서 좀 많이 그래도 그나마 좀 지켜본 사람 입장에서는 이것이 그냥 불안인가 아니면 정말 억울함인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그런데 지금 보시면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는 다시 수사에 들어간 것들 대부분이 과거에 무혐의나 무죄가 났던 부분에 대해서 다시 들어간 것입니다. 뭐가 바뀌었냐? 정권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검찰총장이 대통령이 됐다는 거. 그것이 하나 바뀌었는데 과거에 다 끝난 것들이 다시 나온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압수수색이 지금 우리 언론 보도에 따르면 200, 그러니까 이재명 당대표 관련된 것은 220건,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장모와 김건희 여사 관련된 것은 압수수색 0건입니다. 그렇게 숫자로 비교해 봐도 지금 무언가 이상하지 않는가라는 생각 들고요. 그리고 저는 그 당대표의 어떤 눈물에 대해서 많은 해석을 하는데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수해 현장에서 구두를 신고 가서 우리 국민이 사망하셨는데 그렇게 쭈그리게 앉아서 거기를 지켜보지 않았습니까?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시장에 가서도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정치라는 것은 정말 정책을 위해서 하는 건가, 국가만을 위해서 하는 건가, 정치라는 것은요, 당초 왜 있는가, 이것은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말로만 서민을 찾는 것이 아니고 네. 국가의 지도자라면은 그러면 이렇게 마음 아픈 순간에 눈물 한 방울 흘릴 수 있는 지도자가 또 바라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오늘 지금 그 김기현 눈물에 의원이- 대해서는 예. 굳이 그렇게 나쁘게 해석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오늘 김기현 의원이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 눈물에 대해서 이 질문을 받으니까 진짜 눈물을 흘려야 할 때는 같이 일했었던 김문기, 유한기 등이 숨졌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때가 아니었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언론에 보여주지 않는 그 뒷부분까지도 아실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예. 그때 순간 기억이 안 날 수는 있었습니다. 그때 순간 내가 모른다가 아니었습니다. 기억이 안 난다라고 좀 했던 부분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보면은 그렇게 너무 엮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개인적인 바람. 그 모든 것을 그러니까 야당의 그러니까 야당의 후보였었던 거, 대선 후보였던 거고 지금 현재 야당의 당 대표입니다. 그런데 그런 식으로 그냥 무조건 모르는 부분까지도 인간적인 면을 그렇게 좀 비판하는 비난에 가까운 비판을 하는 것은 그것이 저는 개인적으로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렇게 만약에 스탠스를 취하시고 그렇게 오신다면은 저희도 대통령의 발언 하나하나 정말 드릴 말씀 상당히 많은데요. 네. 그러면은 국민들께서 되게 심란해하시고 불편해하시니까 안 하는 것뿐입니다. 예, 뭐 이재명 대표 이 대장동 관련해서 특검을 하자라고 주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나 저축은행 비리 빼고라도 대장동 특검 진행하자라고 하는데 국민의힘 입장에서 이거 뭐 받아들인다거나 어느 정도 수용할 가능성 뭐 어떻게 판단하고 계세요? 아니 일단 이재명 대표 본인의 특검에 대한 발언이 너무 많이 바뀌고 계세요. 계속 바뀌셨잖아요. 특검을 하자는 것은 이것은 그 질질 끌자는 것이고 할 수가 없다 했다가 나중에 막판에 가서 좀 몰리시니까 그럼 다 같이 합시다. 뭐 이렇게 하셨다가 또 침묵으로 일관하다가 이번에 그 김용 씨가 혐의가 예를 들면 구체적으로 구속이 될 정도까지 상황이 악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유동규 씨가 나와서 계속 폭로를 하고 있고 유동규뿐만이 아니라 남욱이라든가 정민용이라든가 그 대장동 관련자들이 일제히 입을 열기 시작하니까 갑자기 특검을 하자는 거 아닙니까? 네. 그것도 쌍특검을 합시다 했다가 그것이 뭐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으니까 그러면 그냥 나 혼자만이라도 특검을 받을게 이렇게 말씀을 계속 바꾸고 계시단 말이에요. 아니 만약에 그 이재명 대표가 이런 일들이 다 터지기 전에 지난번에 우리가 선거 때 얘기했지만 이제 선거 끝났으니까 특검 합시다 라고 미리 얘기를 하셨다면 그걸 누가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네. 지금 뭐 본인에 대해서 너무나 불리한 증거들이 산더미처럼 쏟아져 나오고 눈덩이처럼 사태가 커지고 있으니까 갑자기 특검을 하자 그러면 그걸 누가 받아들이겠습니까? 그건 나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잘 표현했다고 생각하는데 아니 피의자가 자기 수사할 대상을 자기가 그 쇼핑하듯이 쇼핑하듯이. 선별해서 예. 한다는 것들에 대해서 그것을 국민들이 받아들이실 수 있을까요? 모든 국민들은 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나 수사하다가 내가 좀 어려우면 아니 이거 말고 특검합시다 이렇게 얘기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조금 제가 팩트를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왜 그러냐면 이제 제가 그때 계속 대선 캠프에 있었기 때문에 특검하자라는 얘기는 민주당에서 또 이재명 그때 당시 후보가 계속했습니다. 변하지 않았었어요. 다만 여야가 충돌될 점은 뭐였냐면은 왜 그 대장동 관련된 시드머니 1천억 원 부산저축은행에서 이제 불법으로 대출했던 부분 그것을 윤석열 당시 검사가 수사를 약간 좀 봐줬다라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민주당에서 넣자, 야당에서는 안 된다. 그래서 특검이 조금 이것이 여러 가지도 다른 쟁점이 있었겠지만 그것이 가장 중요한 쟁점이었던 것이고 우리 마지막 후보 토론회 때요. 특검하자 그리고 대통령이 되고 당선된 이후에도 만약에 누군가 책임이 있다면 책임을 지자 그렇게 하겠냐 5번을 물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 그때 당시 후보 때는 대답 한마디 못 하셨습니다. 한마디 하셨어요. 이것 보세요. 이 한마디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책임을 당선 이후에도 나는 책임을 질 수 있다는 것은 이재명 그때 당시 후보는 계속 얘기를 했던 부분인 거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 중에 불리한 증거가 나타난다? 지금 불리한 증거가 단 한 개라도 나타난 게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지금 대장동권의 돈 흐름에 대해서는 우리가 특검에서도 밝혀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네. 그런데 마치 그 김용 부원장이 받았다고 그쪽에서 말하는 8억이요. 남욱에서 직원 이 씨, 그리고 정민영 그 변호사 통해서 유동규 씨까지 흘러갔다라는 것까지는 본인들이 팩트 말을 맞춘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김용한테 왔냐? 전혀 없습니다. 뭐 그 메모가 나왔다는 것도 그 남욱의 직원, 남욱 변호사의 직원 이 씨가 갑자기 어느 날 종이 쪽지 한 장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이거 증거라고 얘기를 하는 것을 유동규 씨가 받아가지고 이거를 내가 찾아보니까 압수수색해서 찾은 것도 아니에요. 이런 것이 있다더라. 근데 보통은 그것이 뭐 다이어리처럼 그게 연결이 돼야 되는 것인데 그냥 달랑 종이 쪽지 한 장 가져와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이것이 증거냐. 그리고요, 정민용 그 변호사도 많이 아신지 모르신 것 같은데요. 국민의힘에서 보좌관을 오랫동안 하셨던 분입니다. 그들 사이에서 돈이 오간 건데 지금 증거는 전혀 없습니다. 증인들, 그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요.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인가 그 중앙지검장인가 할 때는 지금 기억은 안 나는데 국회에서 라임 옵티머스 그때 사건을 국회에서 발언한 바가 있었습니다. 범죄자의 말을 어떻게 믿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지금은 범죄자들의 말만 오로지 믿고 민주당사에 압수수색을 했다는 점입니다. 자, 이 점에 대한 질문을 드려볼게요. 특검에 대해서 입장이 바뀐 게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러면 그 후보 시절에 과거에는 상설 특검을 하자라고 주장을 했다가 이번에는 일반 특검으로 하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이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가 특검을 한다는 것이 상설 특검과 일반 특검이냐 이거는 아무래도 야당에서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상설이나 일반 특검이나 정말로 이것은 여당에서 받아줄 것인가? 그리고 무엇보다도 대통령께서 받아줄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려움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에서 왜 이 얘기를 하는 것인가?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도 우리는 계속 우리 야당의 입장 계속 얘기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국정감사로 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하는 저의 어떤 개인적인 생각을 또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석방된 유동규 전 본부장 작심 발언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대장동 재판이 있었고 참석 후에도 언론들 앞에서 입장을 밝혔는데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한번 들어보시죠. 뭐 배신감일 수도 있는데 제가 좀 착각했다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형제들이라고 불렸던 이제 그런 사람들의 어떤 생각이나 내용들이 저는 순수한 면이 있었다고 생각을 했고 그때 함께해도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지만 상당히 다르구나 라는 거를 좀 느끼게 됐습니다. 여기는 참 뭐 비정하달까 그런 세상이구나. 그 자금 용처에 대해서만 좀 한 말씀. 그거는 검찰에서 나중에 다 밝히겠습니다. 네, 유동규 전 본부장 지난번에도 뭐 이 세계에는 의리 그런 게 없다더라 이런 얘기도 했었고 이번에도 착각했다, 비정했다 뭐 이런 식의 발언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까도 양판 더 나오지 않냐 뭐 이런 말도 했었던 유동규 전 본부장이기 때문에 지금 앞으로 내놓을 발언들 어떤 발언이 나올까 그리고 그에 대한 파장까지도 이 유동규 전 본부장의 지금 입에 집중하고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앞으로 어떤 발언들 내놓을 거라고 보세요? 그걸 제가 알 수는 없죠. 어떻게 좀 파장이 있을지. 근데 그 나온 얘기들을 보면 저분이 한 1년 정도 감옥에 있으면서 아주 가슴에 맺힌 것들이 많구나라는 생각은 하게 돼요. 일단 표현질 자체가 아까 지금 양파 얘기도 하셨지만 양파 까도 결국은 속이 나오게 돼 있다. 겹이 아무리 여러 겹이지만 네. 결국은 본질이 드러나게 돼 있다. 뭐 이런 말씀인 거고 작은 돌 하나 던졌는데 이렇게 난리를 치는데 큰 돌 던지면 어쩔려나 모르겠어. 뭐 이런 얘기도 하시고 그다음에 나는 나에 대해서 선처해달라는 얘기 하고 싶지도 않다. 내가 지은 죄는 내가 받고 이재명 그때 그분은 이제 뭐 이재명이라 그냥 뭐 예. 존칭을 안 쓰셨으니까 이재명이 지은 죄는 이재명이 명령을 내린 사람은 거기에 따라서 뭐 책임을 지고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 걸로 봐서는 상당 부분 그동안에 이제 그 감옥에 있으면서 뭐 여러 가지 생각이 있었겠죠. 근데 많은 분들이 그래요. 저걸 회유다, 뭐 협박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예. 그런데 그 왜 증언이 처음에는 아니라고 하다가 바뀌었느냐 이게 이제 핵심이 아니겠습니까? 네. 우리도 다 취재를 해봐서 알지만
아니 어떤 현장에서 잡혔을 때 잡히자마자 맞습니다. 제가 범인이에요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 저 안 했어요라고 얘기를 하고 그러다가 나중에 수사가 진행되고 증거가 제시되고 저 공범들과의 진술이 서로 다른 부분을 추궁받고 이러면 사실은 이러면서 털어놓게 돼 있는 거거든요. 유동규 씨가 지금 나와서 1년 뒤에 왜 저런 발언을 하느냐. 지금 얘기하잖아요. 난 형제인 줄 알았다, 이 사람들. 근데 알고 보니까 의리 하나도 없더라. 그리고 자기들만 살려고 하고 나에 대해서 전부 다 떠넘기려고 하고 있더라. 그래서 나는 이제 내 죄는 내가 받고 내가 짓지 않은 죄는 본인들에게 받도록 하겠다. 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경 부대변인은 네. 지금 유동규 전 부부장이 말하는 것들이 결국엔 다 말만이지 않냐, 주장이지 않냐, 직접적인 증거는 아니다라는 말을 계속하는데 저희가 계속 저 발언들에 집중하고 있는 상황에서 저 맞습니다. 발언들이 어떤 증거가 될 수 있을 만한 요소들을 찾을 수 있으리라고 보시는 겁니까, 그럼? 그건 이경 대변인 지적이 맞다고 생각을 해요. 저건 발언이에요. 저건 우리가 아직까지 수사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증거를 확인할 수는 없어요. 근데 대개 이제 발언들이 일치하고 있다라고 보이는 것들이 정민용 변호사인가 회계사인가 그분의 그 주택에 집에 5년치 CCTV가 보관돼 있는데 거기 들락날락 언제 얘기했다는 돈 전달했다는 시점에 들락날락한 것들이 확인됐다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하나하나 증거가 잡혀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법원에서 저렇게 체포영장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뿐만이 아니라 당사 안에 있는 8층에 있는 사무실까지 압수수색하라고 영장을 발부해 준 것은 네. 저희는 모르지만 적어도 이 사법부에서는 나름대로 충분히 이게 그렇게 수색을 하고 체포를 할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판단하신 게 아닌가. 우리는 잘 모르지만 상당 부분의 증거가 지금 확보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예.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에 이제 기자가 질문을 했던 대목이 불법 대선 자금 용처에 대해서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건 검찰에서 나중에 다 밝히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사실 아직까지는 김용 부원장, 정진상 실장 여기까지만 전달을 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재명이라는 이름을 정확하게 전달했다라고 거론을 하지 않고 있어서 대선 자금으로 쓰이려면 그게 거기까지 연결이 돼야 되는데 검찰에 가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 뭔가 증명할 수 있을 만한 내용이 있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걸까요? 거꾸로는 또 본인이 말하기가 없어서 그렇게 할 수도 있죠. 만약에 있었다면 저분이 저렇게 작심하고 발언을 하는데 못할 게 뭐 있겠습니까? 했을 거라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저 발언을 들어보면은 형제인 줄 알았는데 이제 생각하니까 한 1년 정도 내가 이것을 뇌물죄로 지금 들어가 있었어요. 근데 네. 1년 정도 있다 보니까 그것이 아니더라고 해서 지금은 진짜 진술을 하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려면은 과거에 악담을 하지 말았어요. 야 되죠. 언론에 다 보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뇌물죄로 들어가 있을 때도 이재명 관계자들, 네. 이재명 대표의 관계자들에 대해서 안 좋은 발언 많이 했었어요. 그럼 그때는 마음이 감싸주려고 했는데 이제 돌아섰다? 그것은 팩트가 맞지 않다라는 점이고요. 지금 8억만 놓고 봤을 때 이것이 뇌물이라고 하면 양형 기준 11년 이상, 무기징역까지도 원래는 당초는 가능한데 11년 이상 정도라고 합니다. 11년 정도. 근데 만약에 이게 갑자기 유동규 씨가 최근에 말을 바꾼 것처럼 대선 자금으로 바뀌잖아요. 그건 집행유예도 가능하고요. 벌금 1천만 원 이하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입장이 바뀔 때 왜 유동규 씨의 변호사 접견이 고의적으로 왜 되지 않았었는가? 변호사가요 미리 이제 접견한다고 신청서를 쓰고 갑니다. 그러면 검사 조사실로 유동규 씨가 불려갑니다. 이런 경우가 몇 번 있었다고 합니다. 왜 그랬는가라는 부분을 좀 안 드릴 수가 없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CCTV 얘기 다시 말씀 주시고 증거 얘기해 주시는데요. 그 증거는 유동규 씨까지 멈춰진 CCTV 증거입니다. 그러면은 최소한 김용 부원장한테 갔다라고 한다면요. 그것이 8억이나 지금 언론에서는 또 6억도 나오는데 6천만 원, 8천만 원이 아닙니다. 상당히 큰 금액이에요. 그럼 이것이 어디에 쓰여졌는가? 돈의 흐름은 어떻게 됐는가? 그 사용처라든지 돈의 흐름 정도는 검찰 쪽에서 잡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전혀 없이 1년 지나서 이렇게 말만 바뀌었다라는 거고요. 예. 죄송해요. 하나만 더 할게요. 지금 남욱 변호사가 우리 작년에
그 뭔가 12년 동안 트라이 했는데 뭐뭐도 막 안 먹혔다라는 발언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때가 2021년도 10월이에요. 근데 대선 자금을 줬다는 것이 그 바로 전에 4월과 8월경이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내가 2달 전에 돈을 줘놓고서 공항에서 해외에서 한국에 도착해서 아니 내가 정말로 12년을 트라이했는데 이재명은 정말 먹히지도 않아. 이런 발언을 어떻게 할 수 알겠습니다. 있겠습니까? 예, 그래서 검찰이 지금 김용 그 부원장이 목동이나 여의도 아파트에 갭 투자한 그 자금의 흐름 역시도 좀 의문을 품고 수사하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 이야기는 좀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고 주제를 바꿔보죠. 사실상 마지막 국감장이었던 어제 법사위 국감장에서 민주당 김의겸 의원과 한동훈 장관 간의 설전이 있었습니다. 한동훈 장관 굉장히 격양되게 목소리를 높이는 모습도 볼 수 있었는데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죠. 청담동에 있는 고급스러운 바였고요. 따르면 김앤장 변호사 30명 가량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도 이 자리에 이 청담동의 바에 합류를 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저기서 제가 노래를 부르고 동백 아가씨를 했다고요? 3시 넘어서? 그 혹시 그 스토킹의 배우가 김의겸 의원이십니까? 의원님, 저는 다 걸게요. 저는 법무부 장관직 포함해가지고 제가 뭘 앞으로 어떤 주의 종직이라든가 뭐 다 걸겠습니다. 의원님 뭐 거시겠습니까? 찌라시 수준도 안 되는 거 가지고 국무위원을 모욕해놓고 김앤장 변호사 30명 만난 적 있습니까? 제가 인생을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예, 어제 김의겸 의원이 제기한 이 술자리 의혹, 한동훈 장관 결백하다고 말하면서 상당히 좀 격앙된, 화가 난 그런 모습도 볼 수 있었는데 두 분 다 보시면서 의견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이 부분 김의겸 의원이 이러한 주장을 한 배경, 좀 확신을 갖고 얘기한 걸까요? 그러니까 지금 증인이 있었으면 증언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상당히 구체적이었습니다. 날짜, 시간, 그리고 뭐 피아노라든지 무슨 그때 그 상황이라든지 그리고 뭐 누가 VIP님 오십니다. 그리고 한동훈 장관이 먼저 왔다. 상당히 구체적이에요. 검찰 수사할 때도 상당히 구체적이면 이것을 진실이라고 믿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니면 검찰 그러니까 지금 법무부 장관이죠. 아니면 아니라고 얘기하면 되시죠. 검사들은 솔직히 이런 증언만으로도 당사의 압수수색도 하는데 이 증언이 상당히 구체적이거든요. 그런데 왜 저렇게 우리가 지금 조금 전에 영상은 상당히 흥분했던 모습이 좀 덜 나간 것 같은데요. 처음부터 끝까지 보면은 왜 저렇게 흥분을 해서 왜 저렇게 화를 내지 할 정도로 그 정도 수치까지 좀 올라갔었는데 네. 굳이 그럴 필요는 없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바로 반론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뭐 이경 대변인은 그런 얘기 들어도 화 안 낼 것 같은데 저 같은 화 엄청 낼 것 같아요. 아니 개인의 양심과 인격이 있는 거지 하지도 않은 뭐 새벽 3시에 가서 대통령과 경호원들을 대동하고 와서 술을 먹으면서 동백 아가씨를 뭐 불렀는지 뭘 bus는지 전혀 없는 사실을 얘기한다면 그것은 제가 보기엔 인격 모독이고 거기에 대해서 화를 낼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경 대변인 말씀하시는 날짜, 시간 이런 것들이 너무 구체적이다. 아니 그러면 김용에 대한 그 검찰의 수사는 그보다 더 구체적이고 그건 한 사람 증언도 아니에요. 여러 사람 증언이 일치하기 때문에 체포영장까지 사법부에서 발부한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는 그 약간 더블 스탠다드를 적용하시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네. 그다음에 자 지금 저 한 장관에 대해서 쫓아다니던 스토킹을 하던 그런 뉴스 매체가 지금 그 녹취를 해서 지금 제공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김의겸 의원 같은 경우는 자기도 뭐 약간 관계가 돼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김의겸 의원 제가 뭐 기자 때부터 잘 알고 있습니다. 아주 기자 때 훌륭한 기자였어요. 근데 왜 정치판에 가서 저렇게 기자로서 할 수 없는 그런 발언들을 하시는 기자로서도 저런 거 할 수 없거든요. 제가 국장이면 저거 그래 그런 증언이 있어? 그거 확인해 봤어? 그 장소가 어디야? 장소도 특정이 안 돼 있어요. 아니 그런 거를 어떻게 국정감사장에서 국무위원을 상대로 해서 그렇게 인격 모독적인 발언을 할 수 있는지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 그랬다고 보세요? 저거는 뭐 정치적으로 그 상대방을 공격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동안에 한동훈 장관이 계속 무슨 뭐 국감 스타처럼 떠오르고 그러니까 그 거기에 대한 어떤 공격을 해야 된다는 의무감 같은 게 있으셨는지 어떻는지 저는 잘 모르지만 어쨌든 저거는 의원이 아니라 그냥 경찰 출입 기자라도 저런 식으로 취재를 해서 보도를 하면 안 되고요. 보도가 나갈 수 없는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종혁 국민의힘 비대위원, 이경 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